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옆에 붙어서 그 눈물마저 빼앗아 가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제 등 뒤에서는 상상도 못할 배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된 제 복수극,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도진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내 박수아가 있었어요. 저희는 28, 아직은 풋풋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나이에 만나 10년 넘게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남들은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는데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더 애틋하고 소중해졌어요. 주말 아침이면 아내는 늘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죠. 도진 씨,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우리 손잡고 공원 한 바퀴만 돌고 올까? 그럼 저는 잠결에 뒤척이면서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서아랑 같이 걷는 길인데 뭔들 안 좋을까? 얼른 준비해. 그렇게 함께 걷는 공원 산책길, 따스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내의 미소, 소박하지만 완벽했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은퇴 후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계시고 형은 그런 아버지를 쏙 빼닮아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족의 배경이 숨막히게 답답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동생이라는 꼬리표 대신 오롯이 이도진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평범한 회사에 입사했고 가족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제 배경이 아닌 제 자체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고 그래서 더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은 그런 저희의 소박한 행복마저 시기했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아내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환절기 감기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침은 멎지 않았고 잠자는 아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졌고요. 서아야, 내일 병원 꼭 가보자. 내가 회사 반차라도 낼게.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아내는 늘 괜찮다고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아내의 손을 끌고 종합병원으로 향했어요. 간단한 검사 몇 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저희는 온갖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상담실에서 의사와 마주 앉았죠. 제 평생 그렇게 무겁고 차가운 공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렵게 입을 열었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폐암 말기 손 쓸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의사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죠. 제 옆에 앉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가늘게 떨리던지 저는 차마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내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하나뿐인 남동생 박서준이 헐레벌떡 뛰어온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매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나는요? 우리 누나 괜찮은 거 맞죠? 처남은 다짜고짜 제 어깨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에 기댈 곳이라고는 남동생인 서준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유독 처남을 끔찍하게 아꼈고 저 역시 그런 처남을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챙겨왔습니다. 번듯한 직업 없이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믿었죠.
처남은 방으로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누나 살릴 거야. 돈이 얼마가 들든 세상 끝에 있는 약이라도 구해올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누나를 위하는 처남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처남은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죽도 끓여오고 아내가 좋아하던 과일도 한아름 사와서 깎아주며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폈죠. 오랜 투병 생활에 지쳐가던 아내도 동생의 얼굴을 볼 때면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곤 했습니다. 매형, 너무 힘드시죠? 회사는 어떡해요? 누나 걱정은 마시고 일 보세요.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저는 그런 처남이 정말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제 슬픔을 나누어 짊어질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그 얼굴 뒤에 얼마나 시커먼 탐욕이 숨겨져 있었는지를요. 아내의 고통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실은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뻗어온 악마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의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흐려지고 있었어요. 어제는 분명히 알아봤던 제 얼굴을 오늘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희미하게 웃었고, 어제는 혼자서도 잘 먹던 죽을 오늘은 반도 넘기지 못했죠. 병실 창가에 앉아 앙상해진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세상 모든 소음이 차단된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제 귀에 들리는 건 아내가 내쉬는 얕은 숨소리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뿐이었어요. 그 고요함을 깨고 들어오는 유일한 사람이 처남 박서준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누나의 병간호에 지친 저를 위로라도 하려는 듯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실을 찾아왔죠. 올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주스를 양손 가득 사들고 와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매형 고생 많으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묻는 모습에 처음엔 저도 고마움을 느꼈어요. 핏줄이라고는 둘밖에 남지 않은 남매니까 저러는 것도 당연하겠지. 아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동생이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처남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병문안을 와서 아내의 상태를 살피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대신 저와 단둘이 있을 기회만 엿보는 것 같았죠. 복도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을 때나 잠시 바람 쐬러 병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처남은 어김없이 제 옆에 앉아 운을 뗐습니다. 매형,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죠? 처음에는 그저 걱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아내의 치료에 들어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항암 치료 한 번에 몇백은 우스웠고 온갖 검사와 약값까지 더하면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죠. 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자 처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이건 뭐 떼돈을 버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매형 생각해보세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누나 병원비 걱정은커녕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병원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요. 저는 말없이 처남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 무언가에 대한 확신과 탐욕으로 가득 찬 표정. 늘 그랬듯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죠. 처남은 예전부터 입만 열면 사업 타령이었어요. 친구랑 동업해서 앱을 만든다. 아는 형님이랑 수입차 딜러를 한다. 결과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지만요. 서준아,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서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 제 단호한 대답에 처남은 잠시 입을 삐죽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죠. 바로 누나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매형 혼자 끙끙 앓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야 하나 고민하는 거 다 안다고요. 제가 매형 고생 덜어드리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우리 누나 살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절박했습니다. 매일 밤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 아내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에 공포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됐다. 내 마음만 받을게. 제가 차갑게 등을 돌리자 처남은 제 등 뒤에 대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매형, 돌아가신 부모님 유산. 그거 은행에 그냥 묵혀두실 거예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그건 제가 평생을 외면해온 가족의 그늘이자 동시에 제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정확한 액수를 말한 적 없는 그 돈의 존재를 처남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아마 아내가 언젠가 넌지시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처남은 제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남의 설득은 더욱 집요해졌어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제게 사업 계획서라며 정체불명의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고 성공한 사업가들의 사례를 줄줄 읊어댔죠. 심지어는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서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매형, 우리 누나 이대로 가게 둘 순 없잖아요. 제가 진짜 목숨 걸고 할게요. 제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요. 이 돈 몇 배로 불려서 누나 꼭 살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매형이 안 믿어주시면 누가 절 믿어줘요. 가장 잔인했던 건 처남이 아내까지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정신이 조금 맑았던 아내가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서준이 사업한다면서요? 철없어 보여도 누나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진짜인 애예요. 당신 힘들게 하는 거 싫어서 자기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나 고쳐주겠다고. 그러는데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서준이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요? 아내의 눈에는 오직 하나뿐인 동생에 대한 애틋함과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남매였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처남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곧 아내의 마지막 희망과 믿음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쇠약해진 아내의 얼굴과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는 처남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어요. 아내의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흐려지고 있었어요. 어제와 오늘의 아내가 다르고 아침에 본 아내와 저녁에 마주한 아내의 얼굴이 또 달랐죠.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 그리고 꺼져가는 아내의 숨소리.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무기한 병가를 낸 상태였고요.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받아 아내의 병원비로 쏟아붓고 있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그런 제 앞에 처남 박서준이 나타난 건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며칠 전 제게 했던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뜸했었죠. 제 딴에는 아내의 동생이라 모질게 말도 못하고 좋게 타일러 보냈는데 내심 괘씸한 마음이 남아있던 터라 그 녀석의 얼굴을 보는 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매형, 식사는 하셨어요? 병원 밥 맛없을 텐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처남은 제 앞에 죽이며 반찬 몇 가지를 내려놓더군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하나뿐인 누나가 저 지경인데 동생인들 오죽할까. 뭐라도 해보려고 저러는 거겠지. 어리석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자네나 잘 챙겨 먹지. 제가 뭐려. 누나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매형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처남은 그렇게 말하며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말이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매형, 저번에 제가 드린 말씀,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할게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아니다. 나도 좀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매형. 근데요. 며칠 내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매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누나를 위해서요. 처남은 조심스럽게 다시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어요.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은 쏙 빼고 오로지 아내의 치료비와 제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매형, 이 상속 절차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매형이 병원 오가면서 신경 쓰실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서류 떼러 관공서만 몇 군데를 다녀야 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산더미예요. 지금 매형은 1분 1초라도 누나 곁에 더 계셔야 하잖아요. 그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내 곁을 지키며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는 언젠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 할게요, 매형. 매형은 그냥 저한테 위임장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복잡한 일들은 제가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다 처리할게요. 그렇게 해서 상속받은 재산은 일단 안전하게 누나 치료비로 쓸 수 있게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두고요. 제가 함부로 손댈 생각 추호도 없어요. 매형이랑 누나가 제 가족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처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 논리는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제게 복잡한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라는 그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아내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험한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아내에게 저 말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 그런 처남을 의심하는 건 곧 아내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을 찾는 아내에게 물을 적셔주고 나니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은 처남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왔어? 누나. 깼어? 몸은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매형 힘들게 하지 말고 너도 얼른 들어가. 아니야. 나 매형이랑 할 얘기 있어서 왔어.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매형 잘 도와서 우리 누나 꼭 낫게 해줄게. 돈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치료만 잘 받아. 알았지? 처남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서준이를 믿자. 저 녀석도 누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진심일 거야. 아내는 그런 동생이 기특하다는 듯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여보. 그래도 서준이가 우리 가족이잖아.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야. 아내의 그 한마디는 제게 내리는 최종 확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처남은 온갖 서류를 준비해 와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인감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유산 상속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까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는 그 짧은 순간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건 아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 자신을 몇 번이고 세뇌하면서요. 매형 정말 고마워요. 절대 후회하게 안 할게요. 이제 매형은 정말 아무 걱정 마시고 누나 간병에만 전념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서는 처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표정 변화를 그때의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하나 덜었다는 안도감에 오히려 고맙다는 말까지 건넸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 녀석의 말을 굳게 믿고 제 인생의 모든 권한을 넘겨준 대가로 아내 곁을 지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젖힌 행동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내의 서화의 시간은 모래시계 속 마지막 남은 모래알처럼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나마 웃어주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했죠. 앙상하게 마른 손목에 꽂힌 링거 바늘 자국이 제 심장에도 똑같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곁에서 앙상한 손을 주무르며 제발 기적이 일어나달라고 하루만 더, 아니 1시간만이라도 아내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아내의 가쁘고 얕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새벽녘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는 경고음과 함께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병실 밖으로 밀려나야 했어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다급한 목소리들과 기계음에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땀으로 젖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이대로라면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저를 의사가 붙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임상 허가가 난 신약이 있는데 효과가 있다면 하지만 워낙 고가라 선뜻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요. 의사는 제 결심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약을 준비하겠다며 돌아섰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당장 거액의 병원비를 결제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 돈은 있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잖아. 서준이가 잘 관리하고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꺼내 처남 박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내의 상태가 위급하니 사업 자금으로 맡겨뒀던 돈의 일부를 급히 보내달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그냥 끊어져 버리더군요. 바쁜가 보네. 사업 때문에 정신없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째, 4번째 10번이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들려온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어요.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가 위독하다. 제발 연락 좀 받아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애원하는 문자를 수십 통 보냈지만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원무과 직원은 결제를 재촉하고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저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처남이 저에게 인감과 서류들을 받아가며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형 혹시 모르니 제가 관리하는 통장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진짜 급할 때 쓰세요.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처남이 적어준 작은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직접 인출하면 돼.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곧장 병원 근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ATM기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적힌 계좌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기 전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잔액 0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어요. 기계가 오류를 일으켰을 거라고. 저는 카드를 빼서 다시 넣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한자 한자 힘주어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선명하게 찍힌 숫자 0. 그 동그라미가 마치 저를 비웃는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제 머릿속처럼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달라고 소리치듯 말했어요. 잠시 후 제 손에 들린 몇 장의 종이는 그 어떤 사망 선고보다도 잔인했습니다. 제가 처남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바로 다음 날부터 수십, 수백 번에 걸쳐 모든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그리고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지막 출금 기록은 불과 몇 시간 전이었고
그 이후로 계좌는 정확히 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거래 내역서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아픈 누나를 방패 삼아 누나를 살리려는 매형의 등을 가차없이 찌른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었어요. 아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는 바로 그 순간 처남은 제 마지막 희망까지 훔쳐 달아난 겁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내에게 달려가야 하는데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텅 빈 통장 잔고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요. 전화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걸 붙잡은 제 손은 불덩이 같았어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걸었을 겁니다. 받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그저 기계적인 음성 안내만이 귓가를 파고들었죠.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문에 기대서서 저는 꺼져버린 처남, 박서준의 전화기를 향해 속으로 수없이 외쳤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받아라. 내 누나가 서아가 지금 위독하다고.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내가 가져간 그 돈. 그 돈이 지금 필요하다고. 며칠 밤낮을 그렇게 헤매다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중전화. 발신자 표시가 뜨지 않는 번호라면 혹시라도 받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을 뛰쳐나와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동전을 넣고 외울 대로 외워버린 처남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제발, 제발 하고 기도하는 순간 덜컥하고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제가 예상했던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때렸죠. 여보세요? 누구신데 말 안 해요? 끊습니다. 서준아. 나다 매형.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급하게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소음은 여전했고요. 곧이어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매형이셨어요? 이 번호는 또 어떻게 아셨대? 사람 귀찮게 진짜.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 같은 건 단 일지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은 스팸 전화를 받은 사람 같은 태도였죠.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서준아, 제발. 얘기 좀 들어줘. 지금 서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당장 돈이 필요한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잠시 맡아준다고 했던 그 돈,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겠니? 제발 부탁이다.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처남의 대답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푸흐흐.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명백한 조롱이었죠. 매형,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세요? 돈? 무슨 돈이요? 아, 그 돈 말이구나. 그거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뭐? 자, 잘 쓰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은 내 누나 병원비라고 했잖아. 에이, 매형도 참.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사실 거예요? 누나 병원비.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가망 없는 사람한테 돈 쏟아붓느니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제가 쓰는 게 훨씬 생산적이지 않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랑하는 누나의 죽음을 눈앞에 둔 동생이 할 소리인가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너 미쳤어?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야. 당장 돈 내놔. 그거 내 부모님 유산이야. 내 돈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처남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더 크게 웃더군요. 그리고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허, 매형. 그건 틀렸죠. 원래 매형 돈 아니었잖아요.
그냥 운 좋게 부모 잘 만나서 받은 돈이지. 매형이 땀 흘려번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매형은 그 큰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유능한 제가 대신 잘 굴려주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에이, 이 미친 자식. 아, 그리고 걱정 마세요. 우리 누나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수에 입혀서 보내줄 테니까. 장례식장도 아주 특실로 잡아줄 거고요. 다 이 동생이 매형 돈으로 플렉스하는 덕분 아니겠어요? 하하. 저는 더 이상 말을 셔츠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 아내에 대한 미안함,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참 매형. 앞으로는 이런 똥차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내격 떨어지니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할 생각도 마시고요. 우리 누나 죽으면 그때 보고 문자나 하나 보내든가. 아, 아니다. 그것도 귀찮겠네. 그냥 알아서들 잘하세요. 처남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하고 울리는 단절음이 마치 제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술집에서 제 돈으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희희낙낙하며 죽어가는 누나를 조롱하는 그 악마의 목소리. 원래 매형 돈 아니었잖아요. 라며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그 뻔뻔한 조롱. 그 모든 것이 제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응어리져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사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박서준, 넌 내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넌 내 아내, 내 하나뿐인 누나가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과 희망을 훔쳤어. 그리고 감히 그것들을 비웃었어.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내가 나한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보잘것없는 매형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박서준의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분노와 절망,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뒤엉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가쁜 숨을 내쉬는 아내의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 소중한 시간마저 앗아간 그놈을, 그리고 그런 놈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와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은퇴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아버지, 그리고 모두가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형. 세상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에게 법조인 집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숨막히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 제 배경부터 봤고 제가 이룬 작은 성공조차 집안 덕이라며 쉽게 평가절하 했죠.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와 형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힘으로 온전히 제 인생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런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바로 제 아내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제 배경 같은 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야근에 지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안쓰럽다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서아만큼은 그런 배경 없이 오롯이 이도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할 때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는 평범한 공무원 집안이라고만 둘러댔어요. 서아에게만큼은 완벽한 타인이고 싶었고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제 이기적인 욕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했던 그 꼬리표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한참을 멍하니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내려가다
단 한 번도 이런 일로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제 휴대폰 속 형이라는 두 글자가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는 것은 제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제 힘으로 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결국 저는 그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시인하는 꼴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남은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더럽힌 쓰레기 같은 처남을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언제나처럼 무심하고 건조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도진아, 듣고 있어? 끊는다. 형. 제 목소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갈라졌는지 수화기 너머의 형이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형의 목소리 톤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이던 톤은 사라지고 걱정이 가득 뺀 목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들었죠. 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무슨 일 있어? 서아 씨는 괜찮은 거고.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형 도움이 필요해요. 형, 제발 나 좀 도와줘.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제 어리석음과 서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박서준에 대한 배신감을 뒤섞어 횡설수설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형은 한숨조차 내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한심한 놈이라고,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들려온 형의 목소리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멸이나 비난이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지금 내 돈으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지. 연락은 됐는데 비웃기만 하고 돈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형은 짧은 탄식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어요. 위임장 원본은 가지고 있고, 계좌 이체 내역이나 그 자식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같은 건. 문자랑 이체 내역은 전부 있어. 녹음은 마지막 통화만. 충분해. 아니, 넘쳐. 내 동생한테서 눈물 뽑아낸 놈이 웃으면서 두 발 뻗고 자는 꼴은 내가 못 봐. 형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들어, 이도진.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일단 관련된 자료 전부 챙겨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사무실로 와. 내가 우리 팀 막내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빠짐없이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해. 그 자식 신상정보, 계좌번호 아는 건 전부 다. 알겠어? 응, 형.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쓰레기, 내 돈으로 산 모든 걸 토해내게 될 거야. 아니, 그 이상을 뱉어내게 만들어줄게.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법조인 집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어쩌면 제게 남은 마지막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복수의 칼날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서아의 곁을 지키는 다정하고 평범한 남편 이도진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준, 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넌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매형을 속인 게 아니야. 넌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이도연의 동생을 건드린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었죠. 평생을 외면했던 그림자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어요.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법조인 집안 아들이라는 꼬리표. 그걸 스스로 다시 꺼내 들어야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만 거죠. 형의 사무실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형은 제가 건넨 서류 뭉치를 말없이 넘겨볼 뿐이었죠.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제가 박서준에게 돈을 보냈던 모든 이체 내역까지. 정적이 흐르는 사무실 안에서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서류만 보던 형, 이도현 변호사는 제 형이 아닌 완벽한 타인의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가.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멍청했고 순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뱀 같은 놈의 혓바닥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놨습니다. 일단 그 자식 명의로 된 모든 자산부터 묶어야 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까지. 단 10원도 빼돌리지 못하게. 우리 로펌 민사팀에서 지금 바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야. 가압류? 그래. 내 돈으로 산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만들어야지. 그놈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내 돈으로 어떤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해야 돼.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조회, CCTV 확보. 우리 팀원들이 바로 움직일 거다. 형의 말은 거침없었고 그가 뱉는 법률 용어들은 제게 생소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분노와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형은 이미 저 높은 곳에서 모든 판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형의 팀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준의 모든 것이 드러난 보고서가 제 눈앞에 펼쳐졌죠. 처남, 아니 박서준은 제 돈으로 최신형 외제차를 뽑았더군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SNS에는 마치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양명품 시계와 옷들로 치장한 사진들을 보란듯이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 유흥업소에서 제 돈을 물쓰듯 쓴 내역까지 아내의 마지막을 위해 쓰여야 했던 우리 부모님의 피와 땀이 담긴 그 돈이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흥청망청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망치가 내려쳐졌습니다. 박서준이 새로 뽑은 외제차를 몰고 백화점 명품관에 들렀을 때였을 겁니다.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계산하려던 그의 카드가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곧이어 다른 카드도 은행 앱도 모두 먹통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놈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처남 박서준이었죠. 저는 아내의 병실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차가운 결심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형,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제 카드가 전부 정지됐어요. 은행에서도 아무것도 안 된대요. 매형 짓이죠? 그렇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 불과 며칠 전 저를 조롱하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랬나 보네. 뭐라고요? 지금 저랑 장난해요? 이거 안 풀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어요. 당장 풀어줘요.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내 누나한테 가서 이를 거니? 아니면 또 누구 등쳐먹을 사람이라도 찾아보게. 제 목소리에 담긴 냉소에 박서준은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죠. 매형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생각해서라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네. 제가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 좀 풀어주세요. 예? 그놈의 입에서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준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내 아내 목숨값을 흥청망청 술값으로 쓰는 동안
여기 이 사람은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감히 누굴 들먹여. 당신 통장에 찍혀있던 모든 숫자들, 당신이 걸치고 있던 모든 사치품들.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잊었어? 내 부모님의 유산이고 내 아내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당신은 그걸 훔친 거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죠.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상대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대한민국 법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리는 전화벨을 무시하고 전원을 꺼버렸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을 뿐이죠. 완벽한 증거들과 함께 치밀하게 짜인 법의 그물이 이제 막 그놈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마디마디가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박서준, 제 처남의 죄명은 끝없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 박서준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 이도진에게 편취한 금액 전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무너져 내리더군요. 아, 안 돼, 매형. 아니, 형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시선으로 한심한 인간의 마지막 발버둥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형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생했다, 도진아. 이제 다 끝났어. 형의 담담한 위로에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고 제가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았을 뿐이니까요.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매형. 처남이 교도관들에게 붙들린 채로 저를 발견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발을 멈추자 그는 어떻게든 제게 다가오려 몸부림치며 절규하더군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 누나가 알면 매형 가만 안 둘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뿐인 동생한테 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제 눈빛에 기세가 눌렸는지 버둥거리던 처남의 몸짓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 입에 더 이상 내 아내 이름 올리지 마. 제 말에 처남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넌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넌 단순히 내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넌 죽어가는 내 누나의 마지막 믿음과 내가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줘야 할 소중한 시간을 훔친 거야. 내 누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널 걱정했어. 혹시나 사업이 잘못될까, 혹시나 내가 힘들어할까, 병상에 누워서도 자기보다 내 걱정뿐이었다고. 그런 누나의 마음에 넌 칼을 꽂았어. 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 같은 놈아.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운 인간이었으니까요. 내가 호의호식하며 내뱉던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 앞으로 감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며 되씹게 될 거다. 그리고 평생 기억해. 내가 빼앗아간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걸.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제 등 뒤로 처남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준이라는 이름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형은 처남의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내 경매에 붙였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소용돌이가 끝난 후 저는 곧장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도 정의 구현도 다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제게 남은 유일한 세상은 바로 아내였으니까요. 창백한 얼굴로 잠든 아내의 손을 잡자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끄럽고 추악했던 세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희미하게 눈을 뜬 아내가 저를 보고는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도진 씨 표정이 전보다 편해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저는 차마 모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응, 서아야. 그냥 마음속에 있던 아주 큰 돌덩이 하나를 치웠어. 이제 정말 당신한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남은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 갔던 여행 사진을 보며 웃고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서로를 위로했죠. 아내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오후 제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제게 말했어요. 고마웠어, 도진아. 내 남편이 되어줘서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복수에 성공했다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옆에서 그 눈물마저 빼앗아 가려는 잔인함에 맞서 싸웠을 뿐입니다. 제 복수는 끝났지만 제 아내를 향한 그리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 박서아의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